버트랜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회평론이라는 출판사의 책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건 잊지 않으셨죠? 러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그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버트랜드 러셀은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및 작가였다. 처음에는 이 수학자가 행복에 대한 비밀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부족과 풍요로움을 번갈아 겪으면서 살았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을 돌아서 행복하게 하는 이유였을 것이다. 그는 6살 때 부모를 잃는 불행을 겪었다. 그 후 그는 매우 엄격한 조부모에게 키워졌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인생이란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다. 나중에 그는 여러 번 이때 자살이란 것을 생각해 봤다고 고백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고난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만 그에 대해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항상 다른 일에 대해 생각한다. 그의 말이고요. 러셀은 자신이 지식의 길을 가야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철학과 논리 덕분에 자신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러셀이 더 큰 무언가, 자신의 영혼을 키워주고 고통을 극복하게 만들도록 도와주었다. 어떤 철학자에 따르면 이 고난은 행복하게 되는 방법의 일부라고 한다. 러셀은 스스로의 마음을 닫으면 자신의 슬픔과 지루함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린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의 문제, 실패, 두려움 등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측면에서 그는 동양의 철학이나 장자크 라칸의 정신분석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이 두 사상에서는 나 자신이 고통과 병의 근원이라고 여긴다. 그 대가로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바깥으로 돌리면 우리의 삶이 더 간단해질 수 있다. 외부 측면은 우리의 내면과는 많이 다른 현실로 구성된다. 바깥의 지식, 다른 사람들, 일, 취미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준다. 러셀은 인간의 관대한 정신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지적했다. 즐거움과 기쁨은 서서히 우리에게 에너지와 동기를 주는 원천이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힘을 준다. 번역은 송원경 씨가 하셨고요. 여기 목차를 보면 이렇게 여러 장들이 나오는데 다 내용이 좋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몇 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인 게으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가란 문명의 필수적인 것이다. 예전에는 다수의 노동이 있어야만 소수의 여가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노동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일이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여가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문명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정하게 여가를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의 기술은 만인을 위한 생활 필수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양을 엄청나게 줄였다. 이 점은 전시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때는 군대에 몸담은 모든 남자들, 군수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스파이 활동 및 전쟁 선전에 관여하는 사람들, 혹은 전쟁 관련 일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이 모두 생산적인 일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국 측 미 숙련 임금 노동자들의 물질적 복지 수준은 전쟁 전 혹은 이후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사실은 재정에 의해 은폐되어졌다. 차용이란 방법을 통해 마치 미래가 현재를 살찌우고 있는 듯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빵 덩어리를 먹고 살겠는가? 생산을 과학적으로 조직하면 현대 세계는 노동력 중에 작은 일부만으로도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지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쟁은 결정적으로 보여주었다. 당초 사람들을 전투와 군수 노동에 투입할 목적으로 생겨난 그 같은 과학적 조직이 만일 전쟁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더라면 노동을 4시간으로 줄이고도 모두들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 장인 무용한 지식과 유용한 지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세기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폭넓고 실용적인 지식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던 변화가 갑작스럽게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은 세기 말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과 기계의 발달이 원인이었다. 프랑스 혁명이 신사 문화에 일격을 가하는 한편 기계의 발달은 비신사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새롭고도 놀라운 영역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그 후 150년을 거쳐오는 동안 사람들은 무용한 지식의 가치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반면에 공동체의 경제적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지식이라는 믿음이 점차 확산되었다. 이제 지식은 그 자체로 좋은 것 혹은 폭넓고 인간적인 인생 구안을 세우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전문적 기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대의, 그게 무엇이든 간에 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너무도 나쁜 많은 사람들이 대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에겐 정신적 여유가 없다. 그게 뭐든 간에 우연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에 도움이 될 지식을 제외한 다른 어떤 지식도 습득할 여유가 없다. 좁은 의미의 실용적 교육관을 옹호할 수 있는 말은 많다. 밥벌이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지식을 다 배우기엔 시간이 모자란다. 또한 유용한 지식이 대단히 쓸모있다는 데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대 세계를 만든 건 바로 그 유용한 지식이니까.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겐 기계도, 자동차도, 철도도, 비행기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현대의 광고나 선전도 없었을 거란 사실도 덧붙여야 마땅하다. 현대의 지식은 평균적 건강 수준을 엄청나게 진보시켰지만 동시에 대도시를 독가스로 전멸시키는 방법도 찾아냈으니 말이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냉소주의에 관한 글입니다. 서방 세계의 대학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식층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냉소적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된다. 이것은 러시아나 인도,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현상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의 상황도 그렇지 않으며 심지어 독일에서도 결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지식층 젊은이들에게만 두드러지는 특성임에 틀림없다. 서방의 젊은이들은 왜 냉소적인가? 그 이유를 이해하자면 동양의 젊은이들은 왜 냉소적이지 않은가부터 먼저 이해해야 한다. 러시아 젊은이들은 대체로 공산주의 철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겐 지성의 힘이 개척해주길 기다리는 천연 자원으로 가득한 커다란 국토가 있기 때문에 냉소적이지 않다. 그들의 눈앞에는 할 일이 쌓여 있으며 청년들은 그 일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관을 깔고 철도를 놓고 일제히 4마일 전선에서 포드 트랙터를 사용하는 법을 농민들이 가르치는 중이라면 누구라도 인생의 종말 따윈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활기차고 열렬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서구에서조차도 냉소적이지 않다. 그들은 그 사회의 전폭적인 승인과 더불어 자신의 최대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현대 지식인들 가운데 예외적으로 운이 좋은 것이다. 만일 이러한 진단이 옳다면 목사나 선생들이 낡아빠진 미신에 녹슨 병기고에서 낚아올린 이상들보다 좀 더 나은 이상을 설교하거나 젊은이들 앞에 제시하는 것만으론 현대의 냉소주의는 치유될 수 없다.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창조적인 충동을 구체화하는 직업을 찾아낼 수 있을 때에만 치유가 가능하다. 나로선 과거 디즈레일이 주장한 낡은 처방 외엔 다른 어떤 처방도 찾아낼 수 없다. 우리의 스승들을 교육시켜라. 하지만 그것은 현재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에게 각각 행해지는 교육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교육이어야 한다. 또한 아무도 즐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실용주의적 소망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네, 현대사회의 획일성입니다. 사고나 여론이 획일화되는 것은 물질적인 생활기구가 획일화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의 발명품이 가져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여러 개의 작은 단위들로 나뉘어 생산할 때보다 하나로 통합해서 대규모로 생산할 때 비용이 더 절감된다. 이것은 핀 생산뿐 아니라 여론의 생산에도 딱 들어맞는 얘기다. 현대사회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가장 큰 요소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획일성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전적으로 좋다거나 전적으로 나쁘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최고의 장점은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단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수를 박해하는 경향을 만든다는 점이다. 후자의 결점은 아마도 일시적일 것이다. 조만간 소수자들에게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네,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입니다. 나는 현대의 교육 이론들이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태도에 부정적 가치를 너무 강조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태도의 긍정적 가치를 매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관심이란 교육에 있어서 아무 목적 없이 아이들과 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자질을 가진 교사라면 아이들의 자유에 간섭할 필요도 별로 없겠지만 혹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해도 아이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교육을 특정인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 하루에 최소 한두 시간씩 교육을 해야 한다. 아이들의 사회는 엄격한 규율이 부재한 경우엔 특히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그 어떤 이론으로 무장한 교사라 해도 시달리다 보면 피곤해지고 결국엔 짜증이 나게 마련이고 짜증스러운 마음은 어떻게든 표출되기 쉽다. 자기 조절만으론 필요한 호의를 늘 간직하기 어렵다. 그러나 호의가 존재하는 곳에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미리 규율부터 내세우는 일은 불필요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호의라는 충동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결정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당신이 아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이가 느끼면 어떤 결정이든 대체로 올바를 것이기 때문이다. 규율이란 제 아무리 현명한 것이라 해도 애정과 접촉을 대신할 수 없는 법이다. 내가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반대하는 이유. 파시즘은 자유방임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정돈된 믿음 체계가 아니며 본질적으로 감정적 항변에 불과하다. 현대 경제의 발달로 고통받는 소상인 같은 중산층들의 감정과 권력을 사랑한 나머지 과대망상증에 걸려버린 무정부주의적 산업계 우두머리들의 감정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파시즘은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을 성취시켜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파시즘의 철학이란 건 없으며 다만 정신 분석학이 있을 뿐이다. 파시즘이 성공하게 되면 결과는 비참함의 확산일 뿐이다. 그러나 파시즘은 전쟁 문제에 있어 해결책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에 동시에 적용되는 몇 가지 반론. 내가 보기엔 이것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이다. 두 체제 모두 소수의 집권자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미리 생각해둔 틀에 강제로 짜맞추려 한다. 그들은 마치 기계를 제작하는 사람이 재료를 보듯 국민들을 바라본다. 기계 재료들은 자체 내 고유의 발전 법칙이 아닌 제작자의 목적에 따라 많은 변형을 겪게 된다. 생물이 관련된 경우, 특히 인류가 관련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발적 성장만이 일정한 결과를 낳도록 되어 있어 그 외의 결과들은 강제와 압력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발생학자들이 머리가 둘인 동물이나 발가락이 나야 할 자리에 코가 나 있는 짐승 따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런 기형 동물들이 즐겁게 생활하리라곤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의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는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는 특정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 개인들을 비틀어버린다. 제대로 비틀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죽여버리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린다. 개인의 자발적인 추진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류의 관점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거나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